엄마가 아프다 했더니 남편은 단 한마디만 했어요. 돈 없어.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고 우리가 함께 산 지는 벌써 7년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나누고 그가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도 적지 않은데 왜 엄마가 아플 땐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딱 3일 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500만 원 보내줬어. 너도 같이 갈래? 하탱국.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는 없다고 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여행에는 500만 원을 쾌척했다는 사실. 이게 결혼인가요? 제가 결혼한 건 가정을 함께 꾸리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혼이란 게 정말 이런 건가요? 내 가족이 아플 땐 외면하고 자기 가족이 즐길 땐 돈을 퍼주는 게 그게 부부인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결혼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의 첫 조각은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 집 행사야. 넌 아직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 말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자란 집은 아주 평범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늘 말했죠. 결혼은 사람 보고 하는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선택했죠. 그는 말이 적고 조용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어요.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1년 반을 연애했어요.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었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의 집안과 마주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경기도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세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 권사님이고 동네 모임에서 늘 중심에 서 계시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얼굴은 참 단정하네. 근데 우리 집은 좀 까다로워. 네가 잘 맞춰야 할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제 엄마는 식당 일하면서 틈틈이 도와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어요. 신부 측에서 너무 조용하네? 결혼식은 우리 집 행사인데 왜 네 엄마는 적극적이지 않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엄마는 그날 밤 조용히 울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딸 결혼식인데 내가 민폐인가 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았죠. 우리는 처음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한 년 차째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희 집 너무 좁다.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네.
차라리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교회 가기 전에 커피까지 내려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만 하고 제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늘 말했죠. 우리 아들은 예민해. 네가 잘 맞춰야 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 집안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건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였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건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이 자주 붓고 허리도 아팠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요즘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지금 바로 병원 가. 내가 갈게. 같이 가자.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는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입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좀 많이 안 좋아. 정밀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 입원비랑 검사비가 좀 들 것 같은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눈을 떼지 않고 TV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돈 없어.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요즘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보너스도 줄었고 너도 일 안 들어오잖아.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는 제 남편이었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는 걱정보다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식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딱 3일 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이번에 교회 권사님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내 남편이 500만 원 보내줬어. 너도 같이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00만 원? 엄마의 병원비는 없다고 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여행에는 5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보냈다는 사실. 그게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엄마 여행에 돈 보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 엄마 일이잖아. 그분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고 이제 좀 즐기셔야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그럼 내 엄마는? 그분도 평생 나 위해 고생하셨고 지금은 아프셔. 그분은 즐길 자격도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안의 질서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었고 저는 그들 안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곧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시고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매일 병원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이번 여행은 진짜 기대돼. 교회 권사님들이랑 가는 거라 숙소도 최고급으로 잡았고 비행기도 비즈니스야.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즐기고 와.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해.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나는 그 병실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여행 이야기와 웃음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며느리는 집안 분위기를 살려야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어머니, 제 엄마가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집안 분위기는 지켜야지. 너무 침울하면 우리 아들도 힘들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남편은 돈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행엔 5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공평한 건가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건 우리 집 일이야. 네 엄마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집 너희 엄마.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왜 병원비는 안 도와주면서 어머니 여행엔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남편은 말했어요. 그건 그냥 상황이 달라서. 우리 엄마는 평생 나 키우셨고, 이젠 좀 즐기셔야 하잖아. 그럼 내 엄마는? 그분도 평생 나 키우셨어. 지금은 아프셔. 그분은 즐길 자격도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서의 제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아침마다 고생 많다는 말을 한두 번 건넸어요. 처음엔 저도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비 조금 도와줄게. 많이는 못하지만 검사비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가 드디어 제 입장을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도와준대. 검사비는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에 엄마는 입원 기간을 조금 더 연장했어요. 그 사이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짐을 싸고 교회 친구들과 통화하고 비행기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거실은 마치 여행사처럼 북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내 엄마를 지킬 거야. 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일도 묵묵히 해냈어요. 그런데요,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번 여행에 나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혼자 가는 걸 불안해 하시더라고.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병원은 내일 엄마 퇴원인데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남편은 말했어요. 그건 네가 혼자 가도 되잖아. 나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또 그 엄마. 그는 늘 시어머니의 편이었고 제가 필요할 때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베란다에 앉았어요. 찬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카카오뱅크 입금 알림, 500만 원 출금. 그건 남편의 계좌였어요. 우리는 공동 계좌를 쓰고 있었고 그가 여행비로 송금한 내역이 그대로 떴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무너졌어요. 검사비는 조금 도와준다고 했지만 여행엔 5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 그게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 잠깐의 평화는 그저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그리고 그 폭풍은 곧 더 거세게 몰아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여행을 떠났어요. 비즈니스석에 앉아
교회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힐링 여행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나는 병실에서 죽 끓여오며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여행 준비를 도와주고 공항까지 배웅하고 온 뒤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퇴원했어.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도 자주 검사받아야 한다고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호텔 조식 사진, 그리고 쇼핑한 명품 가방 사진까지. 그 단톡방에는 남편, 시어머니, 시고모, 시이모까지 있었고 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고모가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조용해? 여행 부러워서 삐졌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는 이모티콘을 달았고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단톡방을 나왔어요.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야.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단톡방 나왔어. 더 이상 그 안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말했어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저는 터졌어요. 예민?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당신은 돈 없다고 했어. 그런데 여행엔 500만 원을 쓰고 단톡방에선 나를 조롱해. 그게 웃자고 한 말이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 결혼이 뭔지 모르겠어. 가족이란 게 이런 거야.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가족은 네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야. 그게 꼭 시댁일 필요는 없어. 그 말에 저는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서는 모든 진실을 뒤흔들게 될 거예요. 엄마는 퇴원했어요.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어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계속 단톡방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사진 중 하나, 호텔 로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얼굴은 남편 회사의 부장님이었어요. 저 사람? 저는 몇 달 전 남편이 회사 회식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우리 부장이야. 엄청 깐깐한 분인데 나랑은 좀 친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기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 간 분 중에 당신 회사 부장님도 계시던데? 남편은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 그건 엄마가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우연히 같은 여행에 간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가까운 사이 같은데. 그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와 부장님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교회 지인 사이의 거리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봉투에는 교회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뭐해? 그냥 정리 좀 했어. 이 봉투는 교회에 낼 거야? 남편은 말했어요. 응, 엄마가 부탁했어. 이번 여행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헌금으로 낸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이 집에서 돈이 없다는 말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엄마가 아플 때는 단 한 푼도 없다고 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여행, 헌금, 쇼핑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회사 부장님이라는 인물이 조용히 끼어들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더 복잡한 퍼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알아봐야겠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알림이 하나 떴어요. 카카오톡 시어머니. 내일 교회에서 간증하러 가야 하니까 그때 입을 옷 좀 다려놔. 그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는 아직도 병원 다니고 있는데 이 집은 간증 준비라니. 그래도 옷을 다려놓으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자는 시어머니가 늘 잠금 장치로 잠가두던 서랍 안에 있던 거였어요. 아마 여행 준비하면서 잠시 꺼내놓은 듯 했죠. 저는 망설이다가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서류 한 장, 주식 투자 계약서, 견대형 펀더 건설. 그 계약서에는 남편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고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이게 뭐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 계약서 날짜는 엄마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그때 돈 없다며? 그런데 그 시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차건설, VIP 회원 혜택 안내. 그 서류에는 VIP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적혀 있었어요.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 숙박, 비즈니스 항공권, 쇼핑 바우처, 전용 가이드 서비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의 여행은 단순한 교회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건 투자자 혜택을 누리기 위한 VIP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에는 남편의 회사 부장도 함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야. 이건 사업이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은 돈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 그들은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제주도 VIP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진실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서류 봤어. 건설 투자 계약서. 당신 엄마랑 같이 투자했지? 남편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그냥 엄마가 하자고 해서. 그럼 엄마가 아플다고 했을 땐 왜 돈 없다고 했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젠 분노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내 가족을 무시했어. 내 엄마가 아픈데도 돈이 없다고 했어. 그런데 그 시기에 당신은 VIP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 남편은 말했어요. 그건 사업이었어. 엄마가 부장님이랑 연결해 준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조용히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이 결혼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반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계속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들은 VIP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 슬픔을 소비하지도 않았고 공감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도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예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보험금, 그거 아직 있어?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남아있어. 왜? 그 돈, 잠깐만 나한테 맡겨줘. 내가 정리할 게 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통장을 내밀었어요. 그 통장에는 아빠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그 돈을 들고 저는 탄건설 본사로 갔어요. 그곳에서 VIP 투자자 명단을 확인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단 옆에는 추천인 김파암 부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부장은 남편 회사의 상사였고 시어머니와 제주도에서 팔짱을 끼고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흐름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는 교회 인맥을 통해 부장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흐름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들은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투자했어. 후 건설에 엄마 보험금으로.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 그 돈을 왜 거기다 써? 왜냐고? 당신이 엄마를 위해 쓴 돈이니까. 그 흐름에 나도 들어가야지.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투자했어. 추천인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담당자야. 그 말에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관리 못해. 그래. 그게 목적이야.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보였어요. 그는 늘 침착했고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 돈 엄마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럼 내 엄마 돈은? 그건 써도 되는 돈이야?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내 엄마도, 내 인생도.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출근 준비도 말없이 하고 퇴근 후에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행에서 돌아왔고 거실에 앉아 교회 간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건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부장님이 추천한 투자자 명단 중 일부가 내부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무슨 감사요? 최근 VIP 혜택 제공 과정에서 추천인과 투자자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시어머니와 부장님의 사진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웃던 모습, 함께 쇼핑하던 모습. 그건 단순한 교회 인맥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곧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에서 김맛밥 모 부장이 감사를 받게 되면서 남편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혹시 어머니와 부장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회사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며칠 뒤 남편은 집에 와서 말했어요. 나 부장님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됐어. 당분간 대기 발령이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남편은 말했어요. 엄마가 하자고 해서 나는 그냥 따라간 건데. 그럼 당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거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VIP 여행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권사직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게 다 네가 투자해서 그런 거야. 괜히 건드려서.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건드린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걸.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이 집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그들은 늘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규칙은 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저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조각이 드러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진짜 사이다로 향하게 됩니다. 건설의 내부 감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김 부장은 추천인으로 등록된 투자자들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등장했어요. 김만보 겐보 권사, 현금 수령 내역 300만 원 그 문서가 교회에 전달되면서 시어머니는 권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진 사임이라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건 사임이 아니라 퇴출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교회 모임에서 중심이 아니었고 그동안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았고 핸드폰도 내려놓은 채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늘 당당했고 늘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에서 대기 발령이 길어지면서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그는 집에서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예전처럼 게임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체면이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땐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엄마가 아플다고 했을 때 당신은 돈 없다고 했어.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시어머니를 둘러싼 소문이 지역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권사, 투자 혜택으로 VIP 여행 추천인과 금전 거래 의혹. 그 기사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사진 속 모습은 누가 봐도 그녀였어요. 그 사진은 제주도 리조트 로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그녀는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 사진이 퍼지면서 이웃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자리를 옮겼어요. 그녀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엄마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저는 다시 프리랜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책상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하던 그 순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어요.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교회에서 권사로 불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집에 머물렀고 예전처럼 교회 모임이나 동네 행사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녀의 방은 늘 닫혀 있었고 거실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의 침묵은 무관심이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후회였어요.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저는 조금씩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작은 재활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늘 말했어요. 이젠 나도 나를 돌봐야겠어. 너도 너를 돌봐.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일을 다시 정리했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문이 거의 없었지만 하루하루 상품을 올리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이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쇼핑몰 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많은 걸 잃었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도와주는 건 좋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예전처럼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않았고 조용히 제 옆에서 작업을 도왔어요. 그 모습은 조금 낯설었지만 어딘가 진심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요즘 내 엄마는 좀 괜찮으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활치료 잘 받고 계세요. 그녀는 말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그건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집도 변할 수 있구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햇살이 참 따뜻한 날이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오후의 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엄마는 재활센터에서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조용히 포장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참 낯설었어요. 예전엔 이 집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숨이 트이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남편은 아직도 눈치를 봐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눈치 속에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 저는 조금씩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은 엄마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결혼은 서류 한 장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예요. 저는 그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제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 엄마를 지킬 거고 제 삶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조금씩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가끔은 사람들이 말해요. 너무 착하면 손해야.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착함은 약함이 아니고 참음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야. 착한 사람도 화를 낼 수 있고 참던 사람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나를 지키는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참아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은 늘 조심스럽고 늘 떨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아도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아프신데도 누군가는 외면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참았을까요?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떠났을까요? 저는 그때 참았고 말했고 그리고 조금씩 떠났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저를 지켜주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한 번쯤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상처를 꺼내지만 따뜻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닐까? 누가 들어줄까? 혹시 오히려 상처가 될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15개의 장면을 지나오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나눌 때 더 단단해지고 들어줄 때 더 따뜻해진다는 걸요. 이 결혼, 이 가족, 이 갈등과 회복의 여정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비슷한 감정을 지나고 있고 비슷한 선택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켜내고 싶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채널은 단순한 이야기 채널이 아니에요. 이곳은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 상처가 조용히 말 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이야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 혹시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기억이 있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함께 꺼내보고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